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31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오늘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와 광주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무산 위기입니다. 광주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5.18 당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서 최근 잇따라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좌초위기와 협상 무산을 겪어왔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오늘 협약식만을 남겨뒀습니다. 그동안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합의한 겁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심의를 거쳐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지역 노동개혁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노사 상생발전협정서 수정안에는 임금 단체 협상 5년 유예 논란에 낳은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부속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당 조항이 노동법을 무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겁니다.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투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이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는 주 44시간 노동에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광주 빅그린 산단에 7천억 원을 투자해 만들 새로운 공장에서 연간 10만 대 규모 경형 SUV 차량이 생산되고 1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광주형 일자리 조의식을 앞두고 현대 기아차 노조가 반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적폐 1호라며 노조 간부들이 오늘 하루 전면 파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사가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사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와 여력 인원 운영 방안을 세우기로 하고 인위적인 정리해고나 강제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기로 하고 광주공장 이전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노동조합에 전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다음 달 1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이렇게 타결을 눈앞에 뒀지만 어등산 개발 사업은 또 무산 위기입니다. 광주시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9월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 넘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된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 광주시와 호반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이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임을 협상안에 넣자고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생활 집기류가 모두 갖춰진 레지던스 호텔이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우려를 막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레지던스 호텔 운영도 전문 운용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위험이 큰 사업인데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면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운영 주체도 전문 운용사로 규정하기보다는 분양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양측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실패한 셈입니다. 두 차례나 연장한 협상 마감 시한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어등산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광주시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감사원이 한비던 전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익감사 요구를 각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한비던전 3, 4호기 건설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청구를 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조합원 985명에게 송년 인사장을, 지난달 31일에는 조합원 950명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직원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필립은 현재 자금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를 거쳐서 1월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어필립에는 현재 2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서너 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되고 모 기업인 필립에셋이 흔들리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4% 늘어난 1,53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는 질적 성장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차단 방역비로 예비비 12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예비비 12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도내 모든 소 53마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 이전에 백신 보강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복회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광주 YMCA에서 광주 3.1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이번 3.1절을 남북 평화체계 구축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계기로 삼아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민관정이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식을 치르고 이후 항일 독립정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신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특히 곡성과 구례에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적에 관심이 쏠렸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죠. 정부는 총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건설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산 낭비 그리고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는 전북에서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무안공항에서 1시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또 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국제공항이 2개가 건설이 되면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무안공항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안공항 활성화 이 사업들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김은영 철도공항팀장 연결해서 무안공항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무안공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듣겠습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지난 28일 93살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지난 92년에 국제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처음으로 또 공개적으로 고발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인권운동가로서 처절하고 또 치열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 다들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로서 김복동 시민장례위원회 상임장례위원장도 맡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 김복동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은 따끈한 호빵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현재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기온 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지만 바람이 불어서 춥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 오후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눈이 메마른 대기에 활력을 주듯이 메마른 일상에 활력을 주는 무언가를 찾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북문대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고 사거리로 서행 중이고 죽봉대로 광천 사거리에서 동은 고가도로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이어지는 우남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우남 사거리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많습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로 밀려 지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린 눈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적정 속도와 차간거리 유지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면제 대상 사업들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예타 면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는 정부가 경기 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혈세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이네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을 발표를 했는데 한 24조 정도 규모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상과 규모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23개 사업에 한 24조 1천억 정도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R&D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어떤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사업이 전부 이제 도로, 철도, 공항 이런 이제 토목 사업들을 이제 벌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예산 낭비다. 나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 유지 비용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사업의 실효성이랄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가 5조 8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한 20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3조, 그러니까 3.5배 정도 늘었고요. 서울 지하철 2기 공사를 할 때도 사업기간 연장만 9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예산도 한 1.5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조 정도 사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2배 정도가 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 그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를 해주는 이제 사업들을 정부가 그 결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그 예비 타당성 면제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로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제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에는 500억 이상의 이제 재정이 들어간 500억 이상의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그 중에서 재정이 300억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되는 이제 사업들이 연구개발 사업들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수공과 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적고 다른 이제 산업적인 연관성이 적다 보니까 그 경제성만을 갖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도에 한 1조 2천억 정도가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24조 원이나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우려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네요.
매년 이제 한 뭐 1조 원 정도의 그런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들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경기 부양 수단으로 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면제하는 사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경기 부양을 그렇게 토목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토목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장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가 않고, 네네. 또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부양 수단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 때 뉴딜 사업이라는 것도 뭐 테네시강 댐 건설 같은 토목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 네. 사회 보장을 이제 복지 사업을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를 위한 그런 재정 같은 걸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공공 임대주택들을 건설한다든가,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공공 요양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한다든가, 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좀 지나치게 이런 토목 사업 위주로 이 경기 부양 수단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 건설을 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런 수익성이 안 나오게 되게 되면 그걸 관리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뭐 경인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관리하는 데만 해도 뭐 1년에 수천억씩의 비용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들은 이제 벌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네. 정부는 뭐 10조 원 이상 들어가거나 그리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는 제외했다고 그러지만 네. 여전히 뭐 남부 내륙 철도 사업 같은 경우 한 4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등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면제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역의 어떤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이 F1 사업들도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아서 전라남도가 추진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전남에 지금 골칫거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전라남도에서의 그 영암 F1 사업도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전철도를 또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의정부 경철철, 용인 경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사업 자체도 파산이 됐을 뿐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도 이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을 한 다음에도 예상과 전혀 다르게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걸 유지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제 199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예외로 면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특히 SOC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적성, 선심성 그런 뭐 공약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도 있는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렇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마치 이렇게 나눠 주듯이 지역별로 이렇게 한두 개씩의 예비 타당성 면제의 어떤 토목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해주는 것들이 자칫하면 이제 그런 선거용으로 뭐 악용될 소지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담합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건설사들에 있어서의 이익들만 잔뜩 이제 올려주고 또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면제 사업들 24조 규모 23개 지역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떤 사업들이 좀 우려되죠? 뭐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들을 받았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 것도 한 7개 정도 사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철도, 도로 뭐 이제 이런 사업들인데 뭐 예를 들면 남부 내륙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그럴 만한 그 수요들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은 이제 통과를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일정 그 뒤에 있어서는 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뭐 또 새로운 이제 산업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비성 조사를 지금 이제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빨리 추진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더 예산 낭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들어보니까 정말 예비 타당성 조사 이 면제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런 예비 타당성 면제 이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고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할 것들을 이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38개 70조 원나 되는 이제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이고요. 네. 그걸 뭐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제 23개 사업 24조가 됐다고 그러지만은 여기 안에도 이제 그런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진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지역의 산업 육성이라든가 뭐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뭐 면제해서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철도, 도로 이런 공항과 같은 이런 토목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무안공항도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또 새만금 쪽에 국제공항을 만든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전북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일 수도 있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청주공항, 군산공항, 무안공항 주변에 공항이 3개나 있고 대부분 다 적자공항인데, 네네. 거기다가 또 공항을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 또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뭐 지원의 수건 사업이라고 해서 막상 실시는 하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도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들이 갖는 문제점, 우려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새만금 국제공항, 이 문제도 지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돼서 굉장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김은영 철도공항팀장 연결해서 무안공항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또 무안공항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입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중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확정이 됐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안국제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간 거리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무안국제공항은 이 전북도를 포함한 호남권 이용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어서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공항 이용 권역이 중복돼서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겠으나 크게 받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크게 받는다고 보지 않는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는 네. 새만금 공항이 정상적으로 건설될 경우 약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새만금 공항이 준공된 후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 무안국제공항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50만 명 돌파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우리 도는 2021년 강주 민간공항과 통합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이 선안공 거점공항으로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지만 그것은 이제 10년 정도 터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겹쳐지는 측면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겹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무안공항 활성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무안공항의 운항 실적 어떻습니까? 좀 많이 이용객들이 늘었습니까? 예, 2017년도 29만 8천 명이 이용했고요. 네. 18년도에는 54만 3천 명이 이용해서 약 82.3%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국내선 그 1개 노선과 국제선 9개 노선으로 운항 중입니다만은 금년 3월 20일경부터는 3개 노선 블라디보스톡, 도쿄, 마카오가 신규 취항을 예정해서 네. 올해는 100만 명 이상 이용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무안공항이 활성화돼야지 지역 경제도 함께 좀 활성화되고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첫째 무안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8년 12월부터 강주 8회, 목포 6회 버스 운행을 방면별로 12회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 교통대책 수립 연구 영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무안 국제공항 경유하는 호남 고속철도 준공을 2023년까지 조기에 개통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네. 또 보성에서 목포까지 건설한 남해안철도 전체라도 계획 기간 내에 개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반 편의시설 및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네네. 예, 지금은 대형 항공기 취항과 신규 노선을 유치를 위해서 현재 활주로가 2,800m를 네. 3,200m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 금년에 설계비가 반영됐고요. 네. 또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화물 청사, 수화물 처리 벨트, 이 공용 체크인 카운터, 면세점, 식당 이런 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을 조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공항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 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연관 산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국제 노선이 다변화돼야 되고 많은 홍보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 추이에 따라서 중국 노선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네. 국내 여행객들에게 무안국제공항 취향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공항, 광주공항이 무안공항 쪽으로 이전해서 서로 통합된다면 좀 더 그 무안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중교통 연계라든가 기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네. 국제노선을 다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2021년 강주 민간공항과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약 26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은 공항 주변 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전남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계속 늘려가야지 주변도 활성화되고 또 함께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는 크게 이것이 서로 겹쳐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많은 또 연달아서 노력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이뤄내고 노력을 더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죠. 예. 2021년까지 강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 시기에 맞춰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또 새만금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도민이나 강주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제공항이 살기 위해서는 국제 노선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항공사들과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뭐 관계도 맺고 그다음에 국제 노선 유치에 노력도 하고 계실 텐데 항공사들의 어떤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공사들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노선을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그 무안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고 있는 제주공항에서도 어제 저희 도를 방문했습니다. 제주항공이요? 예. 그래서 제주항공을 방문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세계 노선만 3월 중에 세계 노선만 취항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을 좀 취항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김은영 철도공항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 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28일 93살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요. 또 국제 여론을 이끌어냈던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평생을 사시다가신 김복동 할머니, 이 편하게 영면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현재 이 일본과의 관계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할머니가 마냥 편하게 영면을 하시기만 한 그런 녹록한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이 죽음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복동 시민장례위원회 상임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 김복동 할머니와 오랜 시간 또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27년 동지로 함께 해왔습니다. 네,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면서 네. 그 피해를 일찍이 극복해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또 전쟁을 없애야 된다라는 평화운동가로 네. 본인보다 더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당신도 전쟁 때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그 해완을 네. 지금 무력 분쟁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남기면서 온 삶을 네. 정말로 인권과 평화를 위해 또 약자들을 위한 네.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네. 감추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본인의 이야기들을 양지로 밝은 대로 끌어내시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로 끌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김복동 할머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은 김복동 할머니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죠? 제가 1992년에 정대협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안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때 92년 3월에 김복동 할머니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한 여성이 부산 다대포 바닷가에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를 배웠고 첫째 날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신 채 담배만 막 앉아있는 1시간 내내 담배를 한 갑을 다 피울 정도로 네. 그렇게 고통을 표현하셨던 할머니셨어요. 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신 이후에 바로 저와 함께 정말 뭐 수요 시위, 미국, 영국, 프랑스, 네. 독일, 노르웨이까지 네. 세계 곳곳을 함께 순회하면서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처음에 본인의 그 삶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 순간의 고통 이런 부분들 극복하시고 결국은 여성 운동가로서
우뚝 쓰신 분인데요. 그 함께 하셨던 그런 투쟁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수요 집회도 끊임없이 같이 해오셨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바로 이 위안부 문제, 이 성노예 문제, 일본군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연대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암으로 완전히 누우시기 전까지 어떨 때 보면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 딱 우리 김복동 할머니 혼자 수요시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요시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네. 특별히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이 그 높은 빌딩 숲들 사이에 있어서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12시에 그 시간에. 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또 그 아스팔트 바로 위가 돼서 여름에는 또 태양이 쨍쨍 내릴 때는 네. 그 시간이 바로 12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때로는 우리가 할머니 수요시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이 운동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나오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면 내일인데 누가 막노? 네. 너희들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꼭 그 거리에 앉으셨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쭉 다니시다가 가장 지금도 할머니의 그럼 일본 정부가 했던 가장 강한 메시지가 뭐였는가라고 네. 돌이켜보면 나는 일본 정부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범죄자인데 네. 어떻게 범죄자가 우리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돕겠다라고 하느냐. 네.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돕는다. 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네. 범죄자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라. 네. 범죄인 걸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권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위안부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또 함께 하셨냐면은 콩고나 우간다나 이라크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가 없다. 네. 너희들이 함께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도 힘을 모으겠다.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가 그동안 계속 차곡차곡 모아오셨던 돈 네. 그런 것을 약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 네.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 심지어는 일본 지진 피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기부를 하셨고 네.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심으로써 진정한 자유, 네. 진정한 해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께서 이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하시면서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셨던 그런 때는 언제셨어요? 보셨을 때. 참 개스러운데요.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러니까 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이 해달라라고 말씀을 너무나 절절하게 하셨는데 집에 돌아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때로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그냥 그 고통 내 가슴에 묻어둘 걸 그랬을까. 괴롭네.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해결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눈을 감으면 네. 어떡하나. 이런 모습을 가끔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뭐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김복동 할머니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 너무나 강한 그런 피해자로만 보아왔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격하게 그다음에 이 선동 운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이유도 결국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런 문제 정말 너무 오래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좀 역할을 못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아픈 생각이 드네요. 피해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호소하지 않아도 그 사회가 그 정부가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인권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네. 그런데 사회가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않아서 네. 그걸 하지 않아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절규하면서 세계를 돌 수밖에 없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김복동 할머니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한많은 세월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살아계신 23분, 23분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통안의 세월을 기도하고 눈을 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바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본 정부는 마음대로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역사를 비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절규를 정부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정부에게 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복동 할머니 이 별세, 안타까운 죽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콩고하고 우간다 또 코소보 등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당신이 기부한 돈으로 나비기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월 생활비로 혹은 그 단체의 활동비로 또 인건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복동 당신은 우리의 영웅, 우리의 엄마,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김복동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먼 나라의 여성들이 우리가 김복동이가 되겠다고 김복동의 목소리가 되고 김복동의 삶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할머니와 함께 역사를 나눴고 할머니와 함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우리가 살아남은 자로서 우리가 일본 정부가 피해자가 0자라는 숫자가 될 때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김복동, 김학순, 강덕경, 김순덕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 수만 수천,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해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어떤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아닐까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뜻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연결식이죠. 여기 지금 할머니 빈소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할머니의 평생의 한이었던 일본 정부에게 할머니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침 8시 반에 그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모여서 거리를 걷습니다. 특히 할머니 나이 94개에 맞는 94세에 맞는 94개 만장을 할머니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을 들고 청소년들 또 아이들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하고요. 일본 대사관 앞 10시 30분에 노제를 진행을 해서 천안 망향의 동산에 마지막에 안치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또 편하게 영면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우리가 그 뜻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 함께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접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암군 소식 먼저 들어와 있네요. 이 3호읍 난전지구의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에 나섰지만 준공이 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별로 분양 실적은 좋지 않은가 봐요. 예, 그 영암에서 보면 그 목포와 인제읍한 지역에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쪽에는 대부지 3단의 직원들이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3호읍 남전지구에 그 5만 2천여 평형의 5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한옥형 전원 마을을 지난 2014년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만 해서 74억 원, 그러니까 국비가 한 14억, 도비 3천, 그리고 군비가 한 5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 58필지, 마을 회관 한 필지, 그리고 공동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급 단가도 평형당 베타의 저급당 15만 5천 원에서 16만 2천 원 비교적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에 나선 지 3년이 넘도록 분양 대상 총 58세대 가운데
지금까지 딱 한 필지가 분양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호가 내려다보이는 전원주택 단지는 현재 이제 한 채만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낙석 방지망은 둘러쳐진 주택용지 뒤편에는 산이 절개된 그런 모습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8세대 가운데 한 세대만 지금 분양이 됐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난전지구는 조성 시작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가 이제 조성사업 2009년도 11월에 전원마 조성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2012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축사 이전 등 토지 및 지작물 보상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이 됐다가 또 다시 재개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외딴 토지인데도 턱없이 이렇게 이 가격을 토지 가격을 비싸게 사들여서 좀 특혜가 있지 않냐 그런 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 과정에서도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토지 분쟁이 또 좀 있었고 그리고 분양이 완공된 3년이 지난 뒤에도 분양 완공된 지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택지가 조성된 이후 3년 후에 분양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쪽에서는 영암군에서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74억 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기반 시설을 해서 더 앞으로 돈이 더 투자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분양 문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큰 걱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양 조건을 좀 낮추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분양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착공 그리고 1년 이내 건축 준공 조건을 1년 이내 착공, 2년 이내 준공을 분양 조건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더 이상 이제 그런데도 분양이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주택단지 조성을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나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정사무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가지고 해당 군연이 난전지구 분양 대책 및 활성화에 대해서 수차례 그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이 부분에 최대한 한번 분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로 머리를 맞대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분양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하고 어쨌든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암군요 해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군 31사단이 마천목 대대 영내에 마천목 장군상 개최막식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는데 이 마천목 대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마천목 장군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마천목 대대는 강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그 마천목 장군, 마천목 대대에서는 지난 18일, 강진 이승옥 군수, 그리고 장흥 정정승 군수, 그리고 장흥 마시 정친회 부대 장병 등 이렇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내에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천목 장군은, 강진에 있는 병영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전라 병마 절도사로 이렇게 지내셨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호국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이 개막식에는 이제 강진군 그리고 또 그쪽이 장흥마시에서 이제 장흥군 그리고 장흥마시 정신에 이렇게 서로 또 협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부대 현관이 있고요. 장군 흉상을 이렇게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가 이제 대대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제 지역 출신 호국 인물과 연계한 부대 명칭을 좀 변경하자. 그래서 여기도 다른 부대 대대로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난 2016년에 마천목 대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마천목 장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쪽에 전라병사 절제사로 위치하면서 또 그쪽이 광주 광산에 있던 전라병영을 지금 현재 있는 강진 병영의 수인산으로 이렇게 성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뭐 이렇게 외부 방어하는 데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군상의 건립으로 인해서 이제 장병들이나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예비군들에게 마천목 장군을 알리는 그 소속감과 애대심을 높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지역의 대표적인 또 무장을 소개도 하고요. 지역민들 그다음에 군대에서도 그런 또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도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남진 장흥에서는 원예 작물 품평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작물들을 선보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23일에 그쪽 농업기술원과 이렇게 지자체 의원들 그리고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장흥 군민회관에서 2019 정남진 장흥 원예 작물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원예 작물을 하는 이유가 이제 기온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네. 이제 저쪽 제주도에서 했던 그런 작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장흥에서 재배되고 있는 레드향, 네.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참다래, 느타리, 버섯 이런 재배 농가들 우수한 제품들이 이렇게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참석자들이 맛과 향, 작물들 품평에서 평가서를 제출하고 농촌기술센터에서는 평가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재배 농가의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지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품평회에서는 그쪽에 계신 이병무 씨가 출품한 블루베리를 가공한 떡이 네. 가장 큰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이 다음으로도 네. 이제 하나로마트 정남진 농의 하나로마트의 특판장에서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국장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의 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의 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문제점 그리고 부조리를 직접 방송하고 또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시민 기자들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들어오셔서요. 참여하기 글에 그 안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의 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의 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강한 조류까지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전남이 남도의 맑고 깨끗한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역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도민발전소를 만들고 청정에너지로 환경과 경제를 생각합니다. 빛가람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일자리가 넘치는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키워갈 것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미래가 현실이 되는 전라남도,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휘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5.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6.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7.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